얼른 내려놓아. 그 1억 우리 민수 빚 갚으라고 모아둔 돈이야. 빚 갚으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왜 아직도 민수 목이에요? 당연히 우리 아들 돈이지. 착각하지 마. 어머니, 정말 끝까지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쨍그랑하고 낡은 수도꼭지에서 찬물이 튀어오르며 싱크대 스테인리스를 때렸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부엌 창문에 달라붙어 있던 시각이었죠. 저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미지근해진 설거지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기름때가 둥둥 떠 있는 물 표면이 희끄무레하게 일렁이고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그릇의 차가운 촉감이 제 정신을 깨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시간이 그나마 제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준비하던 시간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요함이 제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요. 은주야, 우리 민수가 이번에 투자권 하나 잡았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 너머로 날아들던 어느 일요일 점심이 떠오릅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식탁보에 따스하게 내려앉던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새로 산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늘 그러하시듯 신문을 펼쳐든 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옆자리에 앉은 남편 민수가 제 무릎을 톡 치며 웃었습니다. 야, 왜 그래? 이번 건 진짜 괜찮아. 지인 소개로 들어온 거라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대. 민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반짝였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흐뭇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아들이 이미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요. 봐라, 우리 아들 수완 좋다니까. 공무원 아들 둔 집은 밥맛도 안 난다더니 우리 민수는 사업 수완이 있어. 시아버지의 신문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신문 너머로 제게 향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의미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시아버지도 아들 자랑에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죠.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까요?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이 시간이면 시어머니가 드라마를 보고 계실 텐데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을 켜자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 액정이 계속해서 번쩍이며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르르르 부르르르 끊임없이 울려대는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최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부재중 전화가 37통이나 쌓여 있었죠.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됐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투자가 다 날아갔어. 그것뿐이 아니라 친구 보증도 서줬는데 걔가 잠적해버렸어. 은주야, 나 정말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민수의 입에서 나온 숫자들이 제 귓속을 맴돌았죠. 5천만 원, 8천만 원, 2천만 원. 숫자가 쌓일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새벽 2시가 넘어서자 민수는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잠깐만, 정말 잠깐만 이것 좀 도와줘. 내가 정리할게. 한 달만, 아니 2달만 시간 주면 내가 다 해결할게. 희뿌연 봉투 안에는 대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 담보대출, 신용대출, 제 명의로 된 카드 발급 신청서까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의 까끌까끌한 질감이 손가락 끝을 스쳤고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금액란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죠. 이건 안 돼. 여보, 우리 집까지 걸면 어떡해. 아이도 있잖아.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 거잖아. 은주야, 제발. 내가 정말 정리할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믿어줘. 민수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결국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는 며칠 뒤 개인 명의로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을 더 지고 온 상태였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제 앞을 가로막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수 씨 부인 되시죠? 저는 최 실장이라고 합니다. 남편분과 통화가 안 되는데 혹시 집에 계신가요? 아, 저희 남편은 지금 출장 중인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에 있었죠. 하지만 며칠째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선글라스 너머로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출장이요? 연락이 안 되는데 출장은 무슨? 부인, 이거 장난 아닙니다.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벌써 3천이 넘어요. 남편분이 피하시면 부인도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그 단어가 제 귓속으로 쿵 하고 박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빠져 비닐봉지가 바닥에 스치며 바스락거렸죠. 주변에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 몇 분이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곤란하긴요. 저희가 더 곤란합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잠수 타면 우린 어쩌라고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바람에 펄럭였고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장 가방을 든 채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죠. 최 실장이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 끌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아파트 입구에서 저런 사람들이랑 떠들고 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네. 창피해서 어떡해. 어머님,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긴. 내가 돈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남편이 사업한다는데 옆에서 뭐 했어? 멍하니 있기만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거실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삐걱 열리며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후드티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은주야. 미안해. 나 며칠만 정리하고 올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결할게. 그럼 나는? 우리 아이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리되면 바로 연락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현관문이 딸깍 닫히고 복도에 그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촉감만이 제 손바닥에 남아 있었죠. 그 다음 날부터 민수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래서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사람처럼요. 채권자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모르는 번호가 뜨면 손이 얼어붙었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곤 했습니다. 강민수 씨 부인 맞으시죠? 남편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피하실 겁니까? 이러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부인, 남편이 도망가면 부인이 갚으셔야 합니다. 아시죠? 목소리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 해도 그 목소리들이 귓가를 맴돌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5천, 3천, 2천. 합치면 얼마였을까요? 제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시어머니의 눈총은 날로 매서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네.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남편 빚은 내 빚이야. 내 월급으로든 뭐든 해서 갚아. 우리까지 피해 볼 순 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떨렸고 밥풀 하나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반찬을 집으시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제 어깨를, 제 고개 숙인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구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새벽 아르바이트, 주말 알바, 야간 근무.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에서 딸각딸각 소리가 났고 모니터의 푸른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왔고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점심시간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도시락을 까내며 웃고 떠드는 소리 사이로 제 책상 위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하고 있었죠. 화면에 뜬 모르는 번호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은주 씨, 오늘까지 200은 입금해 주셔야죠. 약속 지키셔야죠? 최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 목소리는 제 고막을 찌르듯 파고들었고 주변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복도 바닥이 제 발밑에 깔렸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는 꼭. 이번 주 안에? 지난주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강 씨, 이렇게 계속 미루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분이 안 나타나면 부인이 책임지셔야죠. 책임, 책임, 책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가 아니라 오늘 당장이요. 아, 참. 제가 지금 강씨 회사 근처인데 잠깐 나오실 수 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근처라니요.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아
더 세게 움켜잡았고 플라스틱 케이스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지금은 근무 중이라서요. 그럼 점심시간 끝나고 나오세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서류 확인할 것도 있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하는 신호음이 귓속에서 울렸고 저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면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저 멀리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 5분, 점심시간이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1층 버튼 옆 빨간 불빛이 켜지는 순간 숨이 막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최 실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은주 씨, 이리 앉으시죠. 로비는 탁 트인 공간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안내 데스크 뒤에 앉아 계셨고 출입하는 직원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저는 가방 끈을 꽉 쥔 채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쿠션이 푹 들어가며 스프링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저 회사 다니기 힘들어지는데요. 회사 다니기 힘든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안 받으면 저희도 못 사는데요. 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은 연락 두절, 부인은 계속 미루기만 하시고 이거 장난 아닙니다. 최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노란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는 그 파일을 펼치며 손가락으로 어느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금 5,300, 이자 합쳐서 지금 6,200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마다 이자가 불어요. 강 씨, 이거 평생 못 갚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6,200. 제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렸고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 씨? 고개를 돌리자 같은 부서 대리님이 로비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저와 최 실장 사이를 오갔고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얼른 일어서며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려서 제대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빨리 올라오세요. 대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이미 모든 걸 눈치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로비에는 다시 최 실장과 저만 남았습니다. 강 씨,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대신 갚아야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피하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셨고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목덜미까지 열기가 올라왔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말고 입금입니다. 입금. 최 실장은 명함을 하나 더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명함 모서리가 날카로웠고 손가락 끝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방에 쑤셔 넣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눈 밑은 거무스름했고 입술엔 피가 안 도는 것 같았죠. 사무실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자리에 앉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일을 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려 제대로 타이핑이 되지 않았죠. 탁탁탁
오타를 지우는 백스페이스 소리만 반복되었습니다. 강은주 씨, 잠깐 팀장실로 오세요. 팀장님의 목소리가 칸막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팀장실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세요라는 대답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장님은 서류를 보다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보셨습니다. 은주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긴요. 점심시간에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소문났어요. 강은주 씨, 개인 문제는 회사에 끌고 오면 안 됩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미치고요. 팀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였죠.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 복도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은주야, 오늘도 그 사람들한테 전화 왔더라. 집 전화로까지 걸려오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애 아빠는 없고 너는 이 꼴이고. 불쌍한 척하지 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선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제 귓속을 채웠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은 집 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남편도 제대로 못 잡고 돈도 못 벌어오고 우리 민수가 너 만나서 이 꼴 난 거야.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식도를 차갑게 했지만 가슴 한가운데 맺힌 열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비누 거품 사이로 눈물이 떨어져 물에 섞여 사라졌죠. 며칠 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밑은 더 거무스름해졌으며 입술색도 창백했습니다. 명치 부근이 계속 쓰리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토할 것 같았죠. 결국 회사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에요. 요즘 많이 힘드셨죠? 일단 약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끊어주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봉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약봉지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질까요?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께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채널을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위궤양? 요즘 사람들 다 그 정도는 있어. 내가 내 나이 때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참았는데 뭘. 약이나 잘 먹어. 그뿐이었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없었죠. 저는 약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알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알약이 손 떨림에 흔들리며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을까요? 인터폰이 울렸고 시어머니가 나가셨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돌아오셨습니다. 은주야, 나와봐. 현관문을 열자 최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남자가 한 명 더 있었고 둘 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강민수 씨 관련해서. 여기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보증은 안 썼어도 강민수 씨가 여기 사셨던 건 맞잖아요.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고요. 혹시 연락처라도. 몰라요. 우리도 연락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최 실장이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최 실장을 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는 피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최 실장이 물러섰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망신이야. 이웃들이 다 봤네. 어떻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은주야, 당장 나가.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부터 재수가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어머님, 나가라니까. 당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창문 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를 제대로 잠글 수 없었고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아이는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품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응, 잠깐 다른 데 가야 해. 괜찮아. 현관에 나서자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바퀴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덜컹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시아버지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게 다가와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산 손잡이의 차가운 플라스틱 촉감이 손바닥에 닿았고 시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그 말씀만 남기고 시아버지는 돌아서셨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빗속에서 흐려졌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빗소리가 우산 천을 때렸고 아이는 제 품에서 잠꼬대를 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 제 뒤로 시댁집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원룸 전세방은 좁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월급까지는 열흘이 남았고 이 돈으로 아이 밥과 제 밥을 해결해야 했죠. 손가락으로 통장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파란색 비닐 표지가 손끝에 걸렸고 구겨진 모서리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창 맨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해결할게. 한 달 전 메시지였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단 한 글자도 보내지 않았죠.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흔들렸고 화면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사라지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원룸의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았죠. 아이의 잠든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고 원룸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날이 반복되었죠. 손등은 거칠어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 겨울옷을 가지러 시댁에 들러야 했죠. 전화로 시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렸고 오전에 나 교회 가니까 그때 와서 가져가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시간을 골랐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전 11시쯤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대문, 익숙한 현관 타일, 익숙한 신발장의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제게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에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죠. 아이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아진 겨울옷들을 꺼내며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소매가 짧아진 패딩, 품이 작아진 니트. 옷을 개어 가방에 넣다가 거실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마이너스. 거실로 나가보니 TV 아래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문을 열 때 진동으로 서랍이 흔들렸나 봅니다. 서랍 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A사 용지였습니다. 복사한 듯 약간 흐릿한 글씨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고 상단에 채무조정 합의서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의 까슬까슬한 질감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고 형광등 불빛 아래 글씨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채무자 성명 강민수, 채권 금액 6,200만 원. 그 아래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항목 옆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변제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이 그 글씨들을 따라 내려갔고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마이너스 2천만 원 변제 완료. 2024년 12월 3일 마이너스 800만 원 변제 완료. 2025년 1월 10일 마이너스 500만 원 변제 완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최 실장은 지난달에도 아직 5천 가까이 남았다고 했었는데 이건 뭐죠? 종이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쿠션이 푹 들어가며 스프링 소리가 났고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를 흔들었습니다. 분명 아직 5천은 남았다더니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통장 사본 몇 장,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또 다른 영수증들이 나왔죠. 손이 떨려 종이들이 바스락거렸고 먼지가 희미하게 날렸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나가야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최 실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명함을 받은 지 오래되어 구겨진 명함을 가방에서 꺼내 적힌 번호를 확인했죠.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여보세요, 최 실장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강은주입니다. 죄송한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강 씨. 무슨 일이세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갚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엔터키 누르는 소리,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강은주 씨. 강 씨 명의로 들어온 건 지금까지 총 1200 정도고요. 나머지는요? 남편분 아버지가 큰 금액 한 번에 넣으시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입금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요. 강 씨는 몰랐어요? 한숨 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고 더 세게 귀에 눌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강 씨는 정말 몰랐나 보네. 이거 가족 간 일이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현재 잔액은 2,500 정도 남았습니다. 강 씨가 꼬박꼬박 보내주신 덕분에 많이 줄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이 귓속을 울렸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돈을 넣으셨다고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고 제가 정리해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빚갚기 일지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죠.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입금한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마이너스 30만 원, 2024년 10월 10일 마이너스 50만 원, 2024년 10월 28일 마이너스 40만 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 실장이 입금 확인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낼 때 가끔 제가 보낸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다른 채무자들 것까지 합쳐서 보낸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휴대폰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최 실장에게서 온 문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날짜와 금액을 대조했죠. 11월 17일 입금 확인 2,030만 원. 그날 제가 보낸 건 3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은? 12월 5일 입금 확인 850만 원. 제가 보낸 건 50만 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노트북 화면과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며 엑셀에 새로운 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 입금자라는 제목을 붙이고 날짜를 맞춰가며 금액을 계산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고 형광등 불빛이 화면에 반사되었습니다. 2천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합계를 내자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4,800만 원. 시아버지가 넣으신 돈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차올라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눈부셨고 눈물이 눈꼬리로 흘러내려 귓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죠? 노트북을 덮고 서랍에 있던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몇 번이나 밀어 넣어야 했죠.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부엌. 모든 게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쿵 마이너스 하고 울리는 소리가 계단참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운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신문을 보시던 모습, 우산을 건네주시던 따뜻한 손,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돌아서시던 뒷모습.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서 계신 그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건물 입구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마주치기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로수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에 닿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죠.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건물 입구로 다가가셨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시고 봉투를 들었다 내렸다 하셨죠. 그러시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서셨습니다. 아버님,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고 가로등 불빛이 그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나무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으신 걸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걸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죠.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제 목소리도 떨렸죠. 네, 아버님. 주말에 집에 한번 오겠나? 할 말이 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고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어머니는 안 계실 거다.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이 울리고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이 책상을 스치며 덜컹 소리를 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혹시 그 돈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 아니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천장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옆에서 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물을 마시러 일어났지만 목구멍으로 물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그때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저는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 날짜를 확인했죠. 금요일. 내일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톡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 참 가슴이 먹먹하시죠? 남편 빚을 떠안고 원룸에서 아이를 키우는 은주씨. 그런데 모진 시어머니 뒤에서 몰래 며느리의 빚을 갚아주고 계셨던 시아버지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네시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시아버지가 이번 주 토요일 은주 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급히 부르셨는데요. 과연 이게 희망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혹시 남편에 대한 더 충격적인 소식은 아닐까요? 은주 씨의 운명이 걸린 그 토요일 아침, 시아버지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음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토요일 아침,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새어나왔지만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죠. 저는 시대갑 골목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입안이 바짝 말랐고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거실 소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민수는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밑은 거무스름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곧바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팔걸이에 팔을 기댄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얼굴, 목, 손까지 천천히 훑고 지나갔죠. 어머, 완전 야윈 거 아니야? 뭐, 이제 와서 무슨 쇼를 하려고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가방을 꽉 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고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TV 아래 서랍으로 걸어가셨죠. 서랍을 열 때 나는 끼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안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A사 용지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봉투였는데 묵직해 보였죠. 봉투 표면은 오래되어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들고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슬리퍼를 신으신 발이 거실 마루를 디딜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죠. 은주야, 이거 내 거다. 봉투의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안에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봉투가 찢어지는 바스락 소리가 났고 안에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표지의 통장이었습니다. 손에 쥔 순간 차가운 비닐 표지의 촉감이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금주 강은주. 그리고 그 아래 잔액란에 찍힌 숫자 1억.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이 떨려 숫자들이 흔들리며 보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신 갚은 빚. 그동안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 내가 하나도 안 잊고 모아뒀다. 내가 낸 원금이랑 이자까지 대충 맞춘 거다. 아니, 저게 뭔데 며느리 이름으로.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만데 며느리한테 그냥 줘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두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도 시어머니도 저도요. 다들 들어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 입을 여시자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빚의 절반은 사실 당신 때문이었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민수 명의로 돌려놓은 통장들, 당신이 아들 몰래 만든 투기성 적금이랑 펀드, 그거 다 손해보고 나서 그 빚을 민수가 떠안은 거야. 난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얼굴이 빨개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시아버지가 민수를 보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죠. 넌 나한테 이미 한 번 도움을 받았어. 2년 전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내가 2천만 원 줬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절대 다시는 걱정 안 끼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주머니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넌 또 빚을 졌어. 그것도 이번엔 처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갔지. 그리고 은주한테는 뭐라고 했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며?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난 내가 도망간 뒤에도 내 빚을 갚아줬어. 은주 몰래. 왜냐면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은주가 낸 돈까지 내가 가만히 볼 순 없었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서 받아간 돈, 그동안 내가 내 빚 갚는다고 쓴 돈, 다 회수해서 이 통장에 넣었어. 시아버지는 제 손에 있는 통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은주가 낸 1200, 거기에 내가 대신 갚은 4800. 그리고 민수가 나한테서 받아간 2000. 합치면 8000이야. 그 중에 정확하게 은주 몫을 계산해서 1억을 만들어뒀어. 아버지, 저는 닥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빚은 내가 져라. 이 아이 엄마는 여기까지다. 이 통장은 내가 아니라 은주 몫이야. 내가 손댈 생각도 하지 마.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우리 아들 빚은 어떻게 갚으라고요? 그 돈이면 뭐? 민수 빚 갚고 우리가 편하게 살자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으시던 분이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은주가 아니라 우리야. 거실 전체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고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통장을 꽉 쥐고 있었죠.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당신은 아들 눈치만 보고 며느리한테는 모든 걸 떠넘기고. 난 뭐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잖아.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신 손이 옆구리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은주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남의 집 딸로 시집와서 남편 빚 떠안고 시댁에서 쫓겨나면서도 한마디 원망도 안 했어. 그런데 우린 뭐 했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시아버지가 다시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넌 이제 내 발로 서라. 은주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마. 내가 도망칠 때 남겨놓은 건 빚만이 아니야. 내 아내의 인생, 내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린 거야. 그걸 알아?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울렸고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새어나왔죠. 은주야.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로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을 꽉 쥐고 서 있을 뿐이었죠.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따뜻하고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받아야 할 걸 돌려주고 싶었어. 이 돈 가지고 내 인생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꽉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 시계만 째각째각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제 흐느낌 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손에 쥔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표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고 예금주 강은주라는 글씨가 또렷했죠. 제 이름으로 된 1억. 그 무게가 손에서 팔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 못 받습니다. 아버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손이 떨려 통장을 시아버지께 내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손을 감싸며 통장을 다시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악력이 단단했죠. 은주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내 노후는 이미 내가 몇 년 동안 대신 지켜줬어. 내가 민수 빚 갚느라 흘린 땀이 밤잠 설치며 아르바이트한 그 시간이 다 나한테 빚이야. 이건 최소한의 도리다. 받아라. 하지만 은주야, 내가 이걸 안 받으면 난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해. 제발 받아줘라.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눈을 깜빡이셨죠. 저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비닐 표지가 손 안에서 구겨지는 소리가 났고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남들 다 듣는 데서 우리 집 망신을 시키냐고요.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아들을,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을 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개졌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시아버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 이웃이 뭐라 하나, 친척들이 뭐라 하나. 그러면서 정작 우리 가족 한 사람은 제대로 안 봤잖아. 며느리한테 한 짓 평생 회개하고 살아.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늘 할 말이 많으시던 시어머니가 말을 잃고 서 계셨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제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사랑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가볼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니 시아버지가 문 앞까지 나오셨습니다. 은주야,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알았지? 네, 아버님. 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시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걷는 내내 가방 속 통장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무거웠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지는 무게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은행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작은 상가들을 구경했죠.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분식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양도 팻말이 붙어 있었고 가게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 괜찮아요. 학교도 가깝고 아파트 단지 입구라 유동인구도 많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게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카운터, 테이블 4개, 주방 기구들. 여기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죠.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제 선택으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가게 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도 깨워서 함께 준비했죠. 가게로 가는 길, 아직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 열쇠가 자물쇠에 끼워지는 찰칵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그런데 카운터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다발이었습니다. 하얀 국화와 분홍 장미가 섞인 아름다운 꽃다발이었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죠.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너 이름으로 된 가게 축하한다.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마이너스 아버지가.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몇 글자는 지웠다가 다시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종이 모서리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볼펜 자국이 종이를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죠.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옆에 서 있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기뻐서 그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아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환하게 켜지며 가게 전체를 밝혔죠. 주방에서 국물 끓이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잎이 골목에 쌓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가게는 어느덧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아저씨들, 학교 가는 학생들, 점심시간에 들르는 직장인들. 사장님, 여기 떡볶이 한 줄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카운터 옆 작은 책상에선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노트에 글씨를 쓰는 사각사각 소리가 주방 소리와 섞여 들렸죠. 가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장사 진짜 잘 되네요. 맛도 좋고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떡볶이를 드시다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사장님은 참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가게까지 차리고. 할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요.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분이 계세요. 시아버지가요, 저한테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좋은 시아버님을 두셨네. 네, 정말요. 카운터에 팔을 짚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카운터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청소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었죠. 시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게 간판을 안에서 일하는 저를, 카운터 옆에서 숙제하는 아이를 보고 계셨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종이 딸랑딸랑 울렸고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듯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시고 천천히 가게로 걸어오셨죠. 슬리퍼 신은 발이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신 시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 정갈하게 정리된 주방, 카운터 위에 놓인 꽃병. 잘 꾸몄구나. 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저는 시아버지를 가장 편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앉으시자 아이가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강이 많이 컸네. 학교는 재미있어? 네, 저 요즘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강이 대단한데? 시아버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떡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국물을 맞추고 어묵을 올렸습니다. 자, 아버님, 드셔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앞에 놓자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으셨습니다. 한 젓가락 드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정말요? 응. 내가 만든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 시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흩날리고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아이의 제잘거림, 주방에서 들려오는 보글보글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떡볶이를 드시며 가끔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이를, 가게를 둘러보셨죠. 그 눈빛에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야. 네, 아버님.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고맙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그 시선 속에 모든 감사와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가게 유리창에 석양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어서며 지갑을 꺼내셨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올게. 네,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시아버지는 문을 나서시며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드셨죠. 저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제 옆으로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좋으시다. 또 오시겠지? 응, 올 거야. 자주 오실 거야.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가로등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아들 대신 책임을 선택한 시아버지. 말없이 버텨온 며느리. 때로는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고 제 손 안의 아이 손은 더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했던 결말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건넨 1억 원의 통장,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흘린 땀방울을 하나도 잊지 않고 모아둔 존경이자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어른의 진짜 용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도망친 남편보다 곁을 지킨 시아버지가 은주 씨에겐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은주 씨처럼 홀로 버티고 계신 분들 부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은주 씨처럼 환하게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톡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해가 이렇게도 부드럽게 느껴진 게 창가에 기대한 자 지나온 나를 떠올리면 조금은 서러운 듯 조금은 고마운 마음이 주름진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네요. 잘 버틴 날들 속에 아직 남은 숨결처럼 내 안에 작은 빛이 아직도 살아있죠. 지금부터 다시 피어날 우리 청춘이야. 늦은 계절 따윈 없는 거겠죠. 수고했다 괜찮다고 내 마음을 안아주며 오늘을 살아요. 이 순간이 선물처럼 아무에게도 못한 말 밤마다 접어두었던 한숨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괜히 작아지던 날들 그 모든 낮은 목소리 쓸쓸한 발자국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조용한 기도였겠죠. 넘어지고 깨진 채로 겨우 일어나던 날도 여기까지 온 나를 이제는 안아줄래요. 지금부터 다시 피어날 우리 청춘이야. 잃어버린